영국에선 8주를 기다리라 했고, 한국에선 48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생 메스를 잡아온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절차와 대기를 믿었고 환자들에게도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췌장 종양 진단을 받은 순간 그 기다림이 생명을 위협한다는 걸 제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사위가 서울행을 권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빠른 의료는 허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병원에서 제가 본 것은 성급함이 아니라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준비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로버트입니다. 영국에서 35년을 의사로 살아왔죠. 그중 20년은 외과의로 나머지 15년은 종양외과 전문의로 일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환자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셀 수 없지만 수술실에서 보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의사는 냉정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고, 그래서 환자 앞에서 동요하는 건 프로답지 못한 태도라고 믿어왔죠. 실제로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환자가 울어도 가족이 매달려도 저는 차트를 들여다보고 수치를 읽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했어요.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지금 진단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종양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위치는 췌장 머리 부분. 크기는 아직 작았지만 문제는 주변 혈관과의 거리였습니다. 수술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절차가 먼저라고 했죠. 추가 검사 대기, 여러 과 의사들이 모이는 회의 소집, 수술 일정 조율. 모두 국민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지켜야 하는 정상적인 순서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담당 의사는 제 동료였고 그는 정확히 제가 환자들에게 해왔던 말을 반복하고 있었으니까요. 로버트, 우리 시스템을 믿으세요.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믿었어요. 35년 동안 그 시스템 안에서 일해왔으니까요. 저 역시 수없이 환자들에게 같은 말을 했었고 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었죠.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의학 저널을 펼쳤어요. 췌장암의 진행 속도, 림프절 전이 패턴, 생존율 곡선.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지식 때문에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병은 기다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요. 3주 후 CT 재검사. 그로부터 2주 후 다학제 진료회의. 그 다음 수술 대기 명단. 빨라야 8주였습니다. 8주. 환자에게 설명할 땐 충분히 관리 가능한 시간이라고 말했던 그 기간이 이제는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숫자는 같았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의사로서의 8주와 환자로서의 8주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죠.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보면서 저는 날짜를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56일, 1344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는 동안 저는 그저 기다려야 한다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의학을 믿어온 사람에게 의학은 왜 이렇게 느린가? 거실에서 아내 헬렌이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딸 에밀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엔 사위 진우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죠. 진우는 늘 그랬어요. 말수가 적고 늘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 엔지니어라는 직업답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태도가 불편했어요. 의사 집안에서 자란 딸이 왜 이런 사람을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장인어른, 한국으로 가시죠. 저는 차를 내려놓고 그를 봤습니다. 웃지 않았어요. 화도 나지 않았죠. 그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학을 모르는 사람이 감히 이런 상황에서 선택지를 제시하다니. 진우, 여긴 영국이야. 우린 절차가 있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 시간도 있습니다. 그 말에 헬렌이 고개를 들었어요. 에밀리가 진우의 손을 잡았죠. 저는 그들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셋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걸요. 저 몰래 저를 위해서. 모두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의사인 제가 환자가 된 이 상황이 어색했던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을 믿어. 서두르다가 놓치는 것들이 있어. 한국? 거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잖아.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뭔가 다른 걸 읽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준비였죠. 마치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해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5년 동안 수없이 했던 설명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믿으세요. 그 말들을 들었던 환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처럼 밤마다 천장을 세고 날짜를 세고 두려움을 삼켰을까요? 처음으로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35년 동안 쌓아온 신념을 하루아침에 의심할 순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면도를 하고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맸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죠. 제 안에 시한폭탄이 있다는 걸 아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이렇게 이상한 기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아래층에서 커피 끓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헬렌은 늘 그랬듯 아침 식탁을 차리고 있었고 에밀리와 진우도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주말인데도 일찍 온 걸 보니 뭔가 준비해둔 게 있다는 뜻이었죠. 아버지 앉으세요. 에밀리가 의자를 빼주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앉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진우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한국 이야기 말인가? 네. 서울대학교 병원에 이미 장인어른 자료를 보냈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내가 언제 허락했나? 허락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월권이었어요. 제 의료 기록을 제가 알지도 못하는 병원에 제 동의도 없이 보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우, 자네는 의사가 아니야.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 정보를 전송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나? 압니다. 하지만 장인어른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헬렌을 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에밀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요. 이미 동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우가 태블릿을 제 앞으로 밀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보시죠. 화면에는 영문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간담체외과에서 온 답신이었어요. 저는 읽지 않으려 했지만 의사로서의 습관이 눈을 움직이게 했죠. CT 영상 확인, 수술 가능, 도착 즉시 추가 검사 후 48시간 내 수술 일정 가능. 48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말도 안 돼. 48시간 안에 수술이라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허술하다는 뜻이야.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환자를 받겠다는 거지.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여기선 8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장인어른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제가 환자들에게 수없이 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런 말들을요. 여긴 영국이야. 우린 시스템 있어. 검증된 방식대로 하는 거라고. 에밀리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영국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한국 의료가 빠르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하대요. 저도 다 알아봤어요. 주변에서도 얘기 많이 들었고요. 에밀리, 넌 의학을 몰라. 몰라요. 하지만 아빠 환자들 치료하시는 건 봤어요. 아빠가 얼마나 빨리 결정하시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왜 아빠 자신한테는 8주를 기다리라고 하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에밀리가 계속했어요. 제 친구 엄마가 작년에 한국에서 수술 받으셨어요. 유방암이었는데 영국에선 석 달을 기다리라고 했대요. 한국 가서 일주일 만에 수술 받고 돌아오셨어요. 지금 건강하세요. 그건 개인 사례일 뿐이야. 아빠도 지금 개인이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항공권 끊어뒀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출발입니다. 가시죠. 이미 끊었다고 했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요. 저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35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엔지니어 사위가 제 치료 방향을 정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안 가네. 왜요? 내가 평생 믿어온 의학을 검증도 안 된 빠름으로 바꿀 순 없어. 진우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장인어른이 믿는 건 의학입니까? 아니면 영국 의학입니까?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우는 계속했습니다. 저도 엔지니어입니다. 시스템을 믿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목적을 잃으면 그건 관료주의일 뿐입니다. 장인어른 목적은 뭡니까? 절차를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살아남는 겁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헬렌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여보, 한번 가봐요. 확인만이라도. 제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죠.
정원에 장미가 피어 있었어요. 제가 심은 장미였습니다. 5년 전에 심었고 매년 봄이면 피었죠. 내년 봄에도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알았네. 제 목소리는 작았어요. 가보겠네. 하지만 확인만이야. 허술함을 직접 보고 여기서 제대로 치료받을 거야.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건 항복이 아니야. 확인이야. 제대로 된 의학이 뭔지 보여주기 위한 여행이라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 확신에 금이 갔다는 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피곤했습니다. 12시간 비행은 제 몸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죠. 여전히 저는 이 여행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공항을 나서자 진우의 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진우가 통역했어요. 저는 짧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차 안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어요. 빌딩들이 빼곡했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게 급해 보였죠. 이 나라의 의료도 이렇게 급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하면 실수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장인어른, 내일 아침 9시에 병원 가십니다. 진우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만 받고 결과 보고 판단하겠네. 네, 장인어른.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이 나라의 빠름이 얼마나 허술한지를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물은 컸고 깨끗했어요. 하지만 그건 예상했던 거였죠.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하니까요.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우리를 봤습니다. 진우가 제 이름을 말하기도 전에 직원이 먼저 말했어요. 로버트 선생님이시죠? 9층 간담 체외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예약 시간을 확인하지도 않고 차트를 찾지도 않고 그저 우리를 보고 알아본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죠? 진우가 물었습니다. 오늘 9시 첫 번째 외국인 환자 예약이 로버트 선생님이십니다.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좋은 의미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건지 알 수 없었죠. 9층에 올라가자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어로 말했어요. 로버트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체열과 기본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진료실로 안내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바로 검사실이었습니다. 영국에서라면 접수하고 대기하고 호출받고 그제야 검사실로 가는데 말이죠. 체열이 끝나자 바로 다음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X-레이 심전도 초음파. 하나가 끝나면 다음 검사실 문이 이미 열려 있었어요.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흘러갔죠. 저는 불편했습니다. 이건 효율적인 게 아니라 기계적이었어요. 환자를 물건처럼 옮기는 것 같았죠.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저는 진우에게 물었어요. 검사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해.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검사를 결정하는 게 정상이야. 이미 다 계획돼 있습니다. 장인어른 영국 차트를 이미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은 제가 오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났을 때 시계를 봤어요. 11시 30분이었습니다. 2시간 30분 만에 모든 검사가 끝난 거였죠. 영국에서라면 이 검사들을 받는데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거예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오후 2시에 담당 교수님과 상담 있습니다. 그때 결과 모두 나와 있을 겁니다. 2시예요? 오늘?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네. 점심 드시고 3층 외래 7번 진료실로 오시면 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검사 결과가 몇 시간 만에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됐으니까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병원 식당에 갔어요. 진우와 에밀리, 헬렌이 함께였죠. 저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빠르면 정확도가 떨어진다. 반드시 그럴 거야. 오후 2시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2시에 문이 열렸고 담당 교수가 나와 저를 불렀어요. 로버트 선생님 들어오세요. 그는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제가 아는 외과의들의 눈빛과 비슷했죠. 책상 위에는 이미 영상들이 떠 있었습니다. 제 CT, MRI, 초음파 결과들이었어요. 오늘 아침 검사 결과입니다. 영국에서 보내주신 자료와 비교해보니 종양 크기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좋은 신호죠. 그가 화면을 돌렸어요.
제 췌장이 3D 영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종양이 보였고 주변 혈관들이 색깔별로 구분돼 있었죠. 이 혈관을 보세요. 상장 감막동맥과의 거리가 3mm입니다. 수술 가능한 범위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영국에서 받았던 영상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각도를 바꿀 수 있었고 확대할 수 있었죠. 마치 제 몸속을 직접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이건 어떻게 한 겁니까? 오늘 아침 찍은 CT를 3D로 재구성했습니다. 수술 전 시뮬레이션용입니다. 몇 시간 만에요? 네. 우리 영상의학과는 응급 케이스는 1시간 안에 판독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수술 방법, 예상 시간, 합병증 가능성. 모든 게 구체적이었고 명확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환자들에게 설명하던 방식과 똑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자세했습니다. 언제 수술이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내일 오전 가능합니다. 아니면 모레 오후도 가능하고요. 내일이요? 네. 로버트 선생님 케이스는 이미 저희 팀이 검토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어요. 저는 진우를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밀리는 제 손을 잡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빠른 게 아니었어요. 준비된 거였습니다. 낭비가 없는 거였죠. 기다림이 아니라 모든 단계가 미리 계획된 흐름이었어요. 제가 빠름이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수술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물었어요. 여전히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로봇 수술을 권합니다. 그 말에 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로봇이요? 개복 수술이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교수가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뭔가를 읽었습니다. 이 논쟁을 수없이 해왔다는 걸요. 로버트 선생님도 외과의시니까 아시겠지만 췌장 위치상 개복하면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로봇은 10배 확대하고 혈관 손상 위험을 줄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진료실을 나왔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예상했던 허술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알던 의학보다 더 정교했죠. 장인어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우가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수술하겠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내일이면 제 몸이 열리고 로봇팔이 제 장기를 만지게 됩니다. 35년 동안 제가 직접 손으로 해왔던 그 일을 이제는 기계가 하게 되는 거죠. 헬렌이 옆 보호자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제가 지금 옳은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그저 두려움에 굴복한 건지를요. 다음 날 아침 6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수술 준비 시간이었어요. 저는 병원 가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35년 동안 흰 가운을 입었는데 이제는 하늘색 환자복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수술실로 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지나갔어요. 복도를 지나면서 다른 환자들을 봤죠. 그들도 저처럼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담당 교수를 만났어요. 그는 수술복을 입고 있었고 마스크 위로 눈만 보였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로봇 수술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췌장 로봇 수술만 300례 이상입니다. 합병증 비율은요? 5% 미만입니다. 개복 수술보다 낫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숫자를 망설이지 않고 말했죠. 저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경험이었어요. 로버트 선생님,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선생님도 외과의시니까 아실 겁니다. 수술실에서 가장 위험한 건 술기가 아니라 자존심이라는 걸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로봇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선생님한테 최선이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이 개복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설득이 없었어요. 강요도 없었죠. 그저 사실만 있었습니다. 로봇으로 하십시오. 제 자존심보다 제 생존이 중요하니까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안은 차가웠습니다. 기계들이 늘어서 있었고 간호사들이 준비하고 있었죠. 천장에 커다란 로봇 팔들이 접혀 있었어요. 저는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고 마스크가 제 얼굴을 덮었어요. 약품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제가 평생 믿어온 방식을 버리는 게 옳은 걸까?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회복실이었어요.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말랐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배에서 통증이 느껴졌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약했어요. 4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짧았어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헬렌이 울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그녀를 안고 있었죠. 진우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헬렌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잘 됐대요. 교수님이 아주 잘 됐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담당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통증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출혈량 150cc. 아주 적습니다. 수술 중 혈관 손상도 없었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췌장 수술에서 출혈 150cc는 거의 기적이었으니까요. 개복 수술이었다면 최소 500cc는 나왔을 거예요. 순조로우면 일주일 후 퇴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영국에서라면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했을 테니까요. 오후에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장인어른, 기분이 어떠십니까? 잘 모르겠네. 몸은 괜찮아. 하지만 마음이 복잡해. 왜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어렵네. 진우가 저를 봤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몰랐던 거죠. 틀렸다는 건 잘못된 길을 간 겁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건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확신했나? 한국 의료를요. 진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시스템을 믿으셨죠. 저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제 고향 의사들을요. 그들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봤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녁 때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고 제 이불을 조금 올려주고 나갔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어요. 매뉴얼에도 없었죠. 하지만 그게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빠른 시스템이 있어도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건 환자가 아니라 제가 익숙한 방식이었다는 걸요. 35년 동안 쌓아온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술 후 사흘째 저는 걸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차들이 흘러갔습니다. 통증은 예상보다 훨씬 약했어요. 진통제를 최소한으로 쓰고 있었는데도 견딜만 했습니다. 영국에서 제가 집도했던 환자들은 수술 후 일주일은 침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사흘 만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돌아 병실로 향하는 길, 저는 한 병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을 볼 수 있었어요. 환자 침대 옆에 보호자용간이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누군가 몸을 구부리고 자고 있었죠. 담요도 제대로 덮지 못한 채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영국 병원에는 저런 침대가 없었어요. 보호자는 면회 시간에만 오고 밤에는 환자 혼자 있었죠. 그게 당연했습니다. 환자는 쉬어야 하고 보호자는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문득 제 병실을 다시 봤어요. 제 침대 옆에도 보호자용 침대가 있었습니다. 헬렌이 며칠째 거기서 자고 있었죠. 저는 그게 불편했어요. 그녀가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새벽 2시쯤 배가 아파서 잠에서 깼습니다. 심한 통증은 아니었지만 불편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죠. 헬렌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잠시 후 미지근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조금 마셔봐요. 수술 후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좋대요. 저는 물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누가 그러던가? 간호사님이요. 어제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헬렌은 간호사에게 물어봤고 그걸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었어요. 영국에서라면 버튼을 누르면 간호사가 와서 물을 줬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헬렌이 직접 하고 있었죠.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손전등을 작게 켜고 조용히 제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로버트 선생님 깨셨어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호출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안 걸까요?
순찰 중 불이 켜진 게 보여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혈압과 맥박을 쟀고 링거 속도를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제 이불을 정리하고 베개 위치를 조정했죠. 그녀가 나가려는데 헬렌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담요를 가져와 헬렌의 침대에 놓고 갔어요. 보호자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간호사는 저를 확인하러 왔지만 헬렌도 챙겼습니다. 환자만이 아니라 환자 옆에 있는 사람도 본 거예요. 그건 매뉴얼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교수가 회진을 왔어요. 그는 제 상태를 확인하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틀 후 퇴원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술한 지 겨우 닷새인데 퇴원이라니. 그날 오후 저는 진우를 봤습니다. 그가 병실 한쪽 좁은 보조 침대에 몸을 구부리고 자려는 모습이었어요. 헬렌이 피곤할까봐 교대로 병원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진우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수 적고 뒤로 물러서 있던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과 호텔을 오가며 통역하고 챙기고 밤에는 좁은 침대에서 몸을 접고 자면서요. 그가 의료진이 아니어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진우가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피곤해 보였어요. 간호사는 아무 말 없이 제게 작게 웃어 보이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 장면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기술이 완벽했던 건 맞았어요. 시스템도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환자만이 아니라 환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의학은 환자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환자와 가족 그 모두를 하나로 보고 있었죠. 가족을 시스템 밖이 아니라 시스템 안으로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의료는 장비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요. 정확한 진단과 완벽한 수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사람이 있어야 작동한다는 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퇴원 전날 저는 병원 복도를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의심으로 가득했죠. 이 병원이 얼마나 허술한지 확인하러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였고 차들이 흘러갔죠. 저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수술을 받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담당 교수였어요. 로버트 선생님 산책 중이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좀 걸으려고요. 그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창밖을 봤어요. 내일 퇴원하시면 뭐 하실 겁니까? 영국으로 돌아가야죠. 제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의사일 겁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환자를 보는 눈빛이 다르거든요. 수술실 들어가기 전 선생님 눈빛을 봤습니다.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많았어요. 의사의 눈이었죠. 저는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이곳을 믿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첫 진료 때 질문이 많으셨잖아요. 그건 불신의 질문이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의사라면 당연히 의심해야 하니까요.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저도 영국에서 연수한 적 있습니다. 5년 전이었죠.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체계적인 교육, 철저한 프로토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느렸어요. 너무 느렸습니다. 기다리는 환자들이 보였거든요. 시스템은 완벽했지만 시간은 환자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안전해야 하지만 빨라야 한다고요. 그게 환자를 위하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건가요? 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영상의학과 마취과 간호부 행정팀 모두가 함께 만들었어요. 환자가 기다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했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시스템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환자가 있었죠. 로버트 선생님, 교수가 저를 봤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셔서 이야기해 주세요. 빠름이 위험한 게 아니라 기다림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요. 시스템은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헬렌과 에밀리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창가에 서 있었죠.
장인어른 내일 떠나면 서운하겠네요. 진우가 말했어요. 저는 글을 봤습니다. 진우, 네 장인어른.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영국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자네가 월권한다고 생각했어. 의사도 아닌 사람이 뭘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틀렸어. 자네는 날 믿었던 게 아니라 사람을 믿었던 거야. 장인어른, 앞으로는 자네를 제대로 볼게. 미안했네.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밀리가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병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제가 지키려 했던 건 환자가 아니라 제 방식이었다는 것, 무엇보다 의학에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영국의 방식도 옳고 한국의 방식도 옳습니다. 중요한 건 환자를 중심에 두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을 떠났습니다. 로비에서 담당 교수와 간호사들이 배웅해줬어요. 저는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건강하세요, 로버트 선생님. 영국에서도 좋은 의사 되세요. 차에 올라타면서 저는 병원을 돌아봤어요. 일주일 전 의심으로 들어왔던 그 건물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장비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환자를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고 가족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배려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헬렌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응?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내가요. 헬렌이 웃으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도시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요. 제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이었어요. 영국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으로 복귀했어요. 동료들이 반겼고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하얀 복도, 조용한 병실, 정돈된 차트들. 제가 35년 동안 일했던 그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회진을 돌면서 환자들을 봤어요. 그들은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죠. 깨끗하고 조용하고 혼자였습니다. 가족들은 정해진 면회 시간에만 왔다가 갔어요. 버튼을 누르면 간호사가 왔지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수술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제 다음 환자는 8주 후였어요. 췌장 종양 환자였죠. 차트를 보니 2달 전에 진단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행정팀에 전화했지만 대기 명단이 길다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창밖을 보며 서울의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환자가 오전에 검사하고 오후에 결과를 받고 다음날 수술 일정을 잡던 그 속도가요. 여기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시스템이 달랐으니까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로봇 수술을 받았다고 하자 모두 놀랐습니다. 손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제가 말이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틀렸다고요. 오후에 환자 상담이 있었어요.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이 필요했죠. 6주 후에 수술할 수 있다고 말하자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번졌어요. 저도 그랬었죠. 진단받고 8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저런 눈빛이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6주는 관리 가능한 시간입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35년 동안 수없이 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환자가 나간 후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어요. 서울에서는 48시간 안에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6주를 기다려야 하죠. 둘 다 의학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헬렌에게 말했어요. 환자들이 너무 오래 기다린다고. 예전엔 6주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 길게 느껴진다고요. 서울이 그리워요? 헬렌이 물었습니다. 그리운 게 아니야. 부끄러운 거지. 난 35년 동안 환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어. 그게 정상이라고, 시스템이 그렇다고 말했지.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국 의료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봤어요. 많은 의사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저는 제 경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요. 효율적인 검사 시스템, 통합된 영상 판독, 가족 중심 치료,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요.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마음가짐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무엇을 우선시하느냐의 문제였죠. 며칠 후 저는 병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수술 대기 시간을 줄일 방법을 제안했어요. 한국 시스템을 참고해서요. 병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음 회의에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국의 병실들을 떠올렸어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혼자인 병실들. 버튼을 누르면 간호사가 오지만 밤새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없는 곳들. 저는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있을 때 저는 의사답게 거리를 뒀었어요. 환자는 쉬어야 하고 보호자는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울에서 봤습니다. 가족이 방해가 아니라 회복의 일부라는 걸요. 그리고 서울의 병실을 떠올렸습니다. 좁은 보조 침대에서 몸을 구부리고 자던 진우를, 새벽에 미지근한 물을 가져다 주던 헬렌을, 보호자에게도 담요를 챙겨주던 간호사를 생각했어요. 지금이라면 다르게 했을 거예요. 아내가 아플 때 제가 옆에 있었을 겁니다. 손을 잡아줬을 거예요. 의사이기 전에 남편으로서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국도 한국도요. 하지만 배울 수는 있었어요. 서로에게서요. 제가 놓치고 있던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환자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었죠.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병원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강당에는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 행정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거였죠. 스크린에 제 자료가 떴습니다. 환자 중심 의료의 재정에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35년 동안 의사로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그동안 저는 영국 의료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고 검증된 시스템이라고요. 하지만 석 달 전 저는 환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갔죠. 청중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48시간 안에 수술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죠. 빠르면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한국 병원의 시스템을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빠름은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어요. 환자가 오기 전에 이미 계획이 서 있었고 모든 부서가 연결돼 있었죠. 낭비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흐름이었어요.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가족이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을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영국에서 우리는 환자를 혼자 두죠.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병실마다 보호자용 침대가 있었고 가족이 24시간 함께 있었어요. 간호사들은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챙겼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새벽에 담요를 가져다 주던 그 간호사가 떠올랐습니다. 제 사위는 일주일 동안 좁은 침대에서 몸을 구부리고 잤습니다. 저는 그게 불편했어요. 비전문가가 병실에 있는 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죠. 청중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는 저를 살렸어요. 의료진만큼이나요. 가족은 방해가 아니라 회복의 일부였습니다. 스크린에 다음 슬라이드가 떴어요. 데이터와 통계 자료들이었죠. 이건 한국의 수술 대기 시간, 회복 기간, 합병증 비율입니다. 우리와 비교했을 때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죠. 동료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로버트, 하지만 우리 시스템과 그들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나? 의료 재정, 인력 구조, 문화까지 모두 다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배울 수는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절차를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환자를 살리는 겁니까? 시스템을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겁니까?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영국 의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박수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시작하러 온 거였죠. 발표 후 여러 동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질문도 많았고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죠. 작은 시작이었지만 시작은 된 거예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헬렌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에밀리와 진우가 와 있었어요. 장인어른, 발표 어땠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좋았네.
적어도 들어는 줬어. 에밀리가 웃었어요. 아빠가 변했어요. 그런가? 네. 예전 아빠는 자기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지금은 배우려고 하세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식사 후 저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담당 교수에게 보낼 편지였죠. 교수님께 석 달 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감사한 건 다른 겁니다. 제 시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오늘 저는 동료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요. 속도는 위험이 아니라 책임일 수 있다는 것, 가족은 방해가 아니라 회복의 일부라는 것,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뿌렸어요. 언젠가는 싹이 트겠죠. 저는 이제 환자들을 다르게 봅니다. 그들의 시간이 제 일정표보다 먼저라는 걸 압니다. 가족을 병실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들도 치료의 일부니까요. 35년 만에 배웠습니다. 의학은 장비와 지식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걸요.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로버트. 편지를 쓰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여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의 장미가 보였어요. 제가 5년 전에 심었던 그 장미였죠. 올해도 피었고 내년에도 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계속 배우고 더 나은 의사가 되는 거요. 한국에서 제가 얻은 건 건강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얻었어요.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요. 그리고 그게 제가 택한 결론이었습니다. 환자의 시간이 의사의 일정표보다 먼저라는 것, 가족이 방해가 아니라 힘이라는 것, 시스템은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정확한 의학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